그들은 처음에 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적어도 3조 내지 4조는 그 다음에 영국이 소유하고 있는 GPU가 개수가 14,000개, 한국 한 나라가 소유한 게 26만 개라는 것은 AI 로봇으로 생산하면 시간당 3,100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입니다. 3조 내지 4조씩이나 손해를 봐가면서 그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독점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 자본력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발설한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을 쓴 저자 김원동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학,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문학, 제도에 대한 이해 등 사회과학적인 해안이 훨씬 더 중요한데 방정식 가리키듯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새로운 각도에서 인문 교양서로 쓰여진 제 책 내용을 토론하고 함께 질문해보자는 시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독자들께서는 아마 음모론자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봉준호 감독이 그 설국열차를 제작한 시점에 그 영화를 보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굉장히 운이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을 이미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쿠팡이나 아마존 사례를 본다면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적어도 3조 내지 4조는 자본 잠식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시작한 업체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경제학에서 자본금을 다 까먹고 정자를 해서 손해를 본다면 그 사업을 성공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나 돈을, 매몰 비용을 할 수 있는 경영자라면 저도 어떤 사업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메일이나 인터넷도 처음에는 무료였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조그마한 술집을 하나 해도 한 3천만 원이든 얼마든 외상수를 깔아야 단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펙 회의 때 GPU 26만 개를 우리 한국 정부가 사줬다는 것은 우리 한국은 대단히 운이 좋은 나라다. 많은 또 사람들은 그 안 팔리는 거품 낀 AI 시장에 그것을 말도 안 되는 돈, 비싼 돈으로 4조 원이나 돈을 우리 한국 정부가 사줬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토 국가가 10몇 개국이 GPU를 소유하고 있는 게 12,000개. 그 다음에 영국이 소유하고 있는 GPU가 개수가 14,000개, 한 나라가 소유한 게 26만 개라는 것은 AI 거점 도시를 한국으로 선정을 했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을 선정했느냐? 한국에는 AI를 성공시킬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기술이 다 결집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 반도체 기술력,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기술력, 모든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에 모든 그 기술력,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말하자면 제조업이 굳이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만 제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미국이 그것을 실험하려고 우리 한국인 새로운 동맹과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의 현대차라든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의 새로운 그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내륙 도시에 설립되는 거대한 공장들은 그 투자 비용이 100조, 200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0명도 안 될 겁니다. 소위 미국의 인건비가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입니다. 5달러에서 32달러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AI 로봇으로 생산하면 시간당 3,100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중심 사상에 의해서 화폐도 디지털 화폐로 변하지만 기술도 인간이 생산하는 제조업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고 시간당 3,100원에 생산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미국의 제조업이 다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뉴욕 시장 조란 맘단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 것도 동부에 있는 월가 금융 세력들의 거점 도시가 텍사스의 오스틴이나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 맘다니가 시장이 돼서 뉴욕의 모든 인프라를 무료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세금을 내줄 부자들이 뉴욕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텍사스의 오스틴이나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떠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도 노동 3법이든 노조와 어떤 그 경영에서 분쟁 없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이 한국에 온 이유는 26만 개의 GPU를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새로운 미래 기술 중심 사상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문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거점 도시가 된다는 것은 이제 20%가 80%를 먹여 살리는 시대는 20세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10%와 90% 사회입니다. 90% 인간들은 대부분 다 잉여인간으로 말하자면 배급제나 기본소득을 받아야 생활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고 10% 안에 들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선진국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높은 어떤 그 세상을 살도록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26만 개의 GPU를 공급한 이유는 굉장한 함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틈틈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화를 여기 자꾸 끌어들이는 건 조금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 연관성이 없다고 신뢰가 안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영국의 타비스톡 대중심리연구소가 있었고요. 그 타비스톡 대중연구소와 미국의 CIA와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계는 우리 인간들의 대중심리를 조작하는 그러한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예측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수많은 대중들이 미래에 어떤 사회가 오든지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에게 와서 충격을 주더라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 예측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도 유튜브도 수많은 매스미디어가 그러한 우리의 대중심리를 조작하고 있는데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에 보시면 우리 한국인들은 중간 칸에 타 있습니다. 거기서 공인직과 기술직이라는 우리 한국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기술력과 인력자원,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모든 기술을 한국이 유일하게 제조업 국가로서 모두 다 갖고 있고 또 한국인들은 미국은 8만 달러, 유럽은 6만 8천 달러지만 한국은 3만 달러대의 국민소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와 새로운 AI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그게 미국이 됐든 어떤 다른 어떤 그 새로운 기술 진보 사상에 의한 빅테크 기업과 금융 세력이 될지언정 한국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멜서스 지구의 자원과 멜서스 트랩 인구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화폐에 대한 제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요구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화폐 인문학자로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60년대, 70년대에는 독일, 70년대, 80년대에는 일본, 90년대에는 중국이 어떤 세계 수출 국가에서는 가장 그 앞선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국가들이 수출 물량을 안전하게 세계로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수에즈 운하 통과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굉장히
자기들의 수출품을 실은 선박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그것을 미국 해군력에 의해서 세계의 선박이 다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해군력에 의해서 세계 수출하는 그 선박이 보호를 받은 그 통행세가 과연 뭘까요? 항구에 정박하는 항구 정박세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들 국가가 수출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이 암묵적인 통행세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시진핑이 중국의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고 그때부터 중국은 미국 국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축통화의 특권이 사라지고 미국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를 줘야 되고 사가는 나라가 자꾸 줄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면에서 더 이상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끌고 갈 수 없을 정도의 국회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정도의 채권 한도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정반합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1949년에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마오쩌둥 공산당 군대에게 밀려서 대만으로 쫓겨간 사례를 본다면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개석 군대는 엄청난 그 중국의 장악력과 군사력, 모든 미국의 지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농민에 불과한 마오쩌둥 군대한테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미국에서는 미국인지 미국의 그 당시에 OSS라고 하죠. 미국 CIA 전신인 그러한 기관들에서 마오쩌둥 군대의 돈과 무기를 지원해서 그 장개석 군대가 지금 대만으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당시 1949년도에 아시아존에 그 5억 명이나 됐던 그 당시에는 인구가 5억 정도 됐겠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까?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떤 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2013년도에 시진핑이 중국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주변 국가들끼리 브릭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에 저항하면서 그 브릭스 국가들끼리의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1949년도에 마오쩌둥이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밀어냈던 그런 사례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가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한 80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면 근대 400년 역사만 보더라도 100년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기술력이 이제 종이화폐는 이제 거의 수명을 다 해가고 디지털 화폐로 지금 블록체인에 의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가고자 또 가야 되는 그런 현상에서 시간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마오쩌둥처럼 엑스맨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건 제가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한쪽으로만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정반합 차원에서 합을 찾기 위해서는 정은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연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 저렇게 미국의 기축통화에 도전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산품이 사줄 곳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 곳도 없고 소비할 수도 없는 그런 불경기,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것인지 대공황을 만드는 것인지 이것은 참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부채가 말하자면 미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불을 지피게 된 것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중국이 수출 국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에즈운하 통과나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선박 보호에 대한 통행세를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이 암묵적인 통행세였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말하자면 브릭스 국가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과연 그 달러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파괴시키기 위한 것인지 참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똥이 바로 우리에게 튀었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공산품을 팔 데가 없어지고 소비도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아시아 국가들에 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바젤3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에 있는 국제결제기관인데요. 바젤3에서 그 엔드게임이라고, 그 엔드게임은 2028년도부터는 바젤3 엔드게임이 시작하는 해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바젤3라는 그런 제도, IFRS 9부터 21까지인가요? 그거는 미국의 아더 앤더슨이라는 그 회계 컨설팅 회사가 만들어낸 아주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엔드게임에 의해서 28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이 최대 위기가 예상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흥국들이라든가 중진국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선진국들은 이미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라든가 탄소 중립세라든가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냈고 또 그 다음에 개인의 그 금융 그 제도도 보면 LTV라든가 그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하는 그 한도도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해서 주는 여러 가지 LTV 제도에서 바젤 1, 2, 3 어떤 그러한 그 단계에 따라서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높임으로써 어떤 개인에게 나가는 대출 그 한도도 낮추듯이 2028년도는 엔드게임에 의해서 각 국가의 건설업이라든가 각 국가가 시행하는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에도 말하자면 그 신용 한도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가가 엄청난 돈을 낭비할 수 있다든가 어떤 건설회사가 다른 사람의 대출 자금으로 무절제한 어떤 건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진국들이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비싼 이자를 주고 비싼 금리를 주고 막대한 자금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경제 성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떤 미국의 저금리 정책은 미국의 국채가 녹아내리고 그 여파는 아시아 국가들의 고금리와 고환율 또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어떤 저평가 또 보유하고 있는 대외 순자산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AI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쟁자인 인간들의 어떤 그 경쟁, AI와 경쟁할 수 있는 인간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AI는 과거 19세기에 석유왕 록펠러가 독점 시장을 장악해서 석유 제국의 제왕으로 군림했듯이 AI는 인간의 노동력, 전문직이나 이런 노동력을 제거해버리면 AI는 21세기 독점 시장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가 너무나 비용이 싸기 때문에 누구나 챗GPT 같은 것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그러면 투자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내고 사용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감춰져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쿠팡이나 아마존이 처음에 그 사업을 성공하기 할 때까지 그 매몰 비용을 쏟아 부었듯이 3조 내지 4조씩이나 손해를 봐가면서 그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독점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 자본력으로 성공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다우지수 시장의 시가총액이 35%가 AI 관련 그 종목에 대한 주식 시가총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젠슨 황이 왔을 때 26만 기의 GPU를 사준 것도 한 약 14조 원가량 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에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서로 소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AI 그 거품이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쿠팡이든 아마존이든 그 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로 봤을 때 이 AI 시장도 경쟁자를 제거하고 독점 시장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비싸게 불러도 비싼 비용을 주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면서도 공짜이듯이 쓰고 있고 인건비는 지금 비싸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 그 로봇이 생산하는 그 인건비는 약 3,100원. 지금 오늘 현재 미국의 인건비는 시간당 4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비교해 보면 앞으로 AI가 어떤 제조업 시장을 독점하는 그 시점까지 가면 비용으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AI 시장의 독점이라는 것은 아마 아마존과 쿠팡 사례를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아마존과 쿠팡 사례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경제학은 그 기업의 자본금이 떨어지면 그 기업은 망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과 쿠팡 사례는 성공할 때까지 돈을 계속 지원해주면 그건 저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화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를 분석하는데 기존의 경제학으로만으로는 분석이 안 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신들의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화폐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00년 전에 플라톤이 주장한 정의와 평등은 무엇이냐, 또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정의와 평등은 무엇이냐, 그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각자의 것을 주어라. 참 굉장히 철학적인 우리는 용어 얘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화폐하고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그의 것을 주어라. 누가 줍니까? 나눠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17세기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모든 권리는 국가에 양도하고 시민사회의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혼란, 폭력만 존재한다. 는 개념을 토마스 홉스가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리바이어던 거대한 괴물 아닙니까?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면 국가를 점령한 사람들은 왜 국가를 점령할까요? 화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것은 정단 몫으로 누가 주느냐? 국가를 점령한 정치 세력은 정치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국가를 점령하고 화폐를 지배한 자들이 지구의 자원과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AI가 독점 시장을 왜 구축하려 하는지, AI가 독점이 됐을 때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주 원론적인 우리가 인구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본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의 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지구에 84억 명이 모여서 인구를 이렇게 조정하자 합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지구의 2500년 전 역사를 쭉 보면 지구가 한 20억 명에서 84억 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약 200년 역사 정도라고 제가 추정되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화폐를 지배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인구를 조절하는 그런 신들의 세계와 우리 그 자본주의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문 주신 AI 시장이 독점되면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데 왜 인구 문제와 화폐 개선 없이는 우리의 어떤 지구의 문명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AI가 말하자면 독점 시장으로 우리 어떤 제조업이든 모든 전문 직종에 있는 것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대규모로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도, 이재용도, 정의선도, 최태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AI 경쟁 분야 산업에 일자리는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집단 노동에 의한 어떤 대량 생산 체제라든가 이러한 대규모의 일자리 생산직은 사라지겠지만 다양한 일자리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자리 수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로봇 몇 대가 생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에 의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포함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가담자, 포함된 자, 배제된 자, 제거된 자. 우리 한국은 포함된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은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아시아존에서 자본주의와 어떤 공산주의 어떤 이념 대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모델 국가로 선정이 돼서 지금 200개 유엔 가입 국가 중에 그래도 13대국 정도로 어떤 내연기관을 이용한 3차 산업혁명에 근거해서도 지금 약 200개 국가 중에서 약 13대국 정도에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한국은 4차 산업에 의한 AI 시대에 들어서서도 한국은 높은 기술력, 반도체 능력, 에너지 기술력, 그 다음에 조선업, 방산업, 모든 그 제조업이 갖춰야 될 그 A, B, C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포함된 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대 80, 10% 대 90%의 어떤 그런 구도의 사회에서 한국은 선진국 끄트머리 10% 대열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폐는 원래 금속이었었습니다. 금이나 은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금속이며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둘째는 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재화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은 객관적 측정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의 순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려면 전당포 주인들이 다 금 세공사들이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전당포 주인들이 금의 순도를 섞어서 자꾸 빼간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국가에서 그 금화의 인장을 왕의 사진이든 왕의 어떤 초상을 확 인장을 찍어주면 그 금의 순도나 금의 구람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그 보증으로 그걸 서로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 금속들이 화폐로 이렇게 유통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국가가 그 금의 그 순도를 굴이나 이런 걸 섞어서 그 빼먹기 하게 된 시점부터 100년도 안 돼서 0%까지 순도가 빠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나 원화도 금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는데 1971년도에 닉슨이 금을 치워버려서 정부 통제 화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함량이나 어떤 무게를 뺏을 수 없는 화폐를 연구한 것이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국경이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비트코인이 나온 것입니다. 단점은 하루에 5%씩 급격한 가격 변동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달러와 비트코인의 속성을 결합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불법화해서 달러에 대드는 걸로 알아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미국의 테더, USDT라는 테더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중국인들이 그것을 블록체인 상에서 그것을 소유해서 외국으로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기가 너무나 용이했기 때문에 중국인들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과 중국인들이 너무나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나머지 그 비트코인을 미국에서는 보유 자산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게 됐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하나의 위험성을 제가 주장한다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8만 달러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약 1,400조 원 정도가 증발했는데 과거에는 중앙은행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지폐 발행 시대 때는 그 돈이 미국의 다우존스 시장에 있다가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간 것을 보였습니다. 그 돈이 움직이는 자산 시장에 움직이는 그 동태가 보였는데 지금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의 디지털 지갑 상황에서는 지금 한 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떨어진 약 1,400조 원이란 돈이 어디로 간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해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보유자산인 비트코인과 달러의 담보물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하락한다거나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술 중심 사상에 의한 빅테크 기업들의 자산, 그들의 주가가 약 10조 이상 자산을 근거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다우지수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녹아내리든지 폭파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긴밀히 연구해 봐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거대한 힘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다시 설계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거대한 방향은 멜서스 트랩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일자리 위기, 식량 위기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명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둘째는 트럼프가 왜 삼성과 인텔 지분을 10% 정도를 국가에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예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중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배웠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500년 전에 로마 공화정에서도 표결에 의한 방법보다 7배나 8배가 강제 조정 방식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그냥 민주주의와 어떤 자본주의는 수많은 대중들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되는 것만이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기업, 이 돈의 시간이 지나면 돈도 가치가 감소해야 된다는 점과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여러 수많은 국가들이 찬성해도 상임이사국 한 나라가 반대하면 그 안건이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문명의 우리 인간 삶의 중대한 문제는 그러한 강제 조정 방식도 우리가 다시 지금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어떤 질문은 기업이 왜 단 한 번의 출자로 영원히 배당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00년 동안에 200년 후에는 기업이 다시 청산하고 법인이 새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도를 상법에 넣어서 못 만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감소하는데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일정 한도 이상의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감소하게 해서 그 돈이 어떤 회전하지 않아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방식도 질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문학적으로 많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토론과 질문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